종전될 거라고 믿고 싶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의 수많은 질서들이 여기서 바뀔 거거든요. 네.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끝나긴 할 거잖아요. 끝나고 나면 좀 경제는 좀 어떻게 좀 변할까요? 약간 전쟁이 왜 시작됐고 그다음 시작됐을 때 얘기부터 시작해서 끝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 사실은 제가 세계는 지금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K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생방송 프로그램인데 제가 제작진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한 거예요. 제작진이 100% 확신을 하고 절대 침공하지 않는다라고 거의 원고가 돼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침공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러시아가 지금 침공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침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이 중립으로 나갔습니다. 침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 나갔는데 그럼 저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게 제가 맞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는 제 생각대로 침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베이스가 밑에 깔려 있는 거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도 이 경제적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의 수많은 질서들이 여기서 바뀔 거거든요. 진짜요? 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냐 하면 이제 많은 정치학자들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째, 감히 러시아가 칠 수가 없다. 이거는 뭐 미국이 제재할 거고 서방이 제재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칠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컸고요. 그리고 나토 가입 문제로만 봤기 때문에 야, 무슨 나토 가입만으로 저걸 갖다 침공하냐.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만 해도 못하는데 할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제 베이스로 보면 침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경제 문제가 진짜 심각했어요. 침공 직전에 러시아가 망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취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석유 중심의 정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걸 원점으로 다 돌리면서 친환경으로 다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바꿨어요. 싹 다. 그리고 앞으로 석유로 뭘 하려고 그러기만 해봐. 혼내줄 거야.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거. 네. 심지어 자국의 원유 생산업자들도 전부 다 규제를 그냥 딱딱 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석유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러시아한테 심각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시장 자율로 전기차가 자꾸만 생산 대수가 늘어나는 건 참을만 했는데 21년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강제로 명령을 합니다. 행정명령인데 그때만 해도 미국 전체 생산 대수 중에 3%만 전기차였는데 이걸 2030년까지 50%로 강제로 늘려라.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걸 태양광으로 해라. 태양광으로. 자, 러시아는 사실상 사우디하고 경제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원유 천연가스 없으면 저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대로 된다면 앞으로 신재생으로 다 바뀌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다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의 단가는 이미 화력 발전보다 더 싸졌습니다. 왜 그러냐?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지평선 쫙 사막에 네바다 사막에 그냥 쫙 태양광 발전. 비 한 방울 안 오죠? 일조량 어마어마하고 365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네바다 사막 같은데 그냥 쫙쫙 태양광이 있는데 그러니 벌써 발전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으로 전환을 하고 그 가속도가 붙어서 전기차로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 큰일 나죠. 2030년 되면 러시아는 가난한 나라가 되겠죠. 유가는 제가 보기에는 60달러? 1배럴 30달러까지도 봐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지금 석유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2차 석유혁명,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산업혁명을 석유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모든 걸 석유로 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 석유를 쓰는 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운송수단 외에는 엄청 석유를 쓰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고 뭐 100%로 좀 있으면 다 바뀐다. 그러면 석유의 사용량은 엄청나게 줄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게 너무 급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썼었냐면 사우디를 왕따 시키겠다고 큰 소리 쳤죠. 지금은 사우디한테 이제 곧 빌러 갑니다. 7월 달에. 근데
원래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었다, 뭐 맞기까지. 이번에 사우디한테 맞게 생겼죠. 근데 바이든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계획은 정말 멋졌어요. 무슨 계획이었냐면 이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이제 중동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첫 번째 그거고.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꿀 건데 뭐 잠깐 석유가 좀 필요하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랬냐면 이란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 합의를 갑자기 깨버려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요걸 핵 합의를 복원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란이 이제 마음껏 전 세계 상대로 석유를 팔 수 있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였던 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이 핵 합의가 복원될 뻔했었습니다. 거의 진짜 사인하기 직전이었어요. 사인하기 직전. 그래서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는 전기차로 다 간다 그랬어. 근데 그래갖고 수요는 이제 2030년 되면 진짜 거의 엄청나게 줄겠죠? 그게 미국이 이렇게 표준을 바꾸면 전 세계가 다 바뀝니다. 아시다시피. 미국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50%라고 외치면 전 세계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란이 이제 석유를 전 세계를 상대로 정상 국가로서 석유를 팔 수 있게 돼요. 유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가는 엄청나게 싸졌을 거예요. 이란이 석유를 팔 수 있게 된 그날부터. 사인하기 직전이었어요. 사인하기 직전. 자, 그러다 보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사인을 못하게 만들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침공함으로써 그게 진짜로 성공을 해버렸죠. 이란하고 핵합의 복원은 이제 뭐라고 이제 외신들이 평가하냐면 국제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는 핵합의 사인할 가능성이 90%였다. 지금은 10%로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뀌었냐? 이렇게 이제 서로 패권 전쟁이 확 되면서 이란을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국가, 저 러시아보다 더 위험한 테러 국가 아니야? 쟤네들하고 핵 합의를 복원해? 바이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여론이 갑자기.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이제 뭔가 국제 질서에 이란을 집어넣고 이 분위기가 되게 컸는데 미국의 여론이 확 바뀌어버리고 서방사에서도 이제는 이제 패권을 나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성이라기보다는 뭐 특별히 이제 비판 성명을 내지 않는 국가와 비판 성명을 내는 국가로 나눠졌는데 이란은 어쨌든 이렇게 진영이 나눠지면 아직은 러시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다니.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침공한 건 러시아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필사적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유가가 아직도 비쌀 때였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오래간만에 좋아졌거든요. 그동안 러시아 경제는 이 서방에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이 있은 다음에 제재가 엄청나게 셌기 때문에 러시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가 유가가 오래간만에 막 폭등을 하니까 드디어 돈 좀 만져봤거든요. 이때 안 치면 이제 2030년대에는 러시아가 어떤 나라가 돼 있을까요? 엄청 가난한 나라가 되겠죠. 이란은 이제 석유 팔고 전기차 되면.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를 놓쳤을 때 푸틴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러시아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침공한다. 여러 가지 이게 에너지 전쟁.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나토 가입이나 뭐 이런 것들 전쟁의 다른 원인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원인도 컸지만 또 다른 문제인 에너지적인 전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난 다음에 또는 전쟁이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신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에 진짜 어쨌든 뭐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우리 뭐 국민 모두가 생각하듯이 잘못된 거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뭐 그 러시아 관점에서만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전쟁으로 이득을 본 국가는 지금 어디고 당연히 피해를 본 국가는 우크라이나인 거겠죠? 네. 이득을 본 국가는 어디인가요? 여기서 진짜 저도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저는 어디까지나 국제 정치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석을 내가 우크라이나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정세 자체를 잘못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침략자 러시아는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제재를 해야 되고 그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세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세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전황을 보면 이제 전투는 러시아가 자주 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쾌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러시아 저렇게 세다 그러더니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봐봐 저거밖에 안 되네 종이 호랑이 같은 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문제는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의 전쟁은
러시아가 지금 현재 완전히 불리하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도요. 네,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1월부터 4월 사이에 경상도지 흑자가 958억 달러였는데요. 정말 안타깝죠. 왜냐하면 침략자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은 끔찍합니다. 그게 러시아란 나라가 생긴 이후로 넉 달 동안 경상도지 흑자는 건국 이래로 가장 최대치였어요. 1월부터 4월 사이. 1월 4월이 건국 이래. 너무 슬프죠. 이게 정말 답답한데. 엄청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렇죠. 어쨌든 침략하고 돈을 더 벌었다. 이게 국제사회가 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뭐 러시아가 뭐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공을 하면 어쨌든 국제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추가적인 다른 나라가 또 침공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맞는데 문제는 말로는 제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제재가 제대로 유효하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무력적인 제재는 없지 않았나요? 그렇죠.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걸 가지고 제 주변에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 보면 어떤 이제 힘이 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 괴롭힌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하나 더 있는 게 방관자라고. 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전쟁이랑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개인보다 국가는 엄청 큰 존재인 건데 네. 이거나 학급에서 우리가 어릴 때 봤던 거나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막 술자리에서 얘기해 주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패권 전쟁하고도 되게 경쟁이 돼 있는데요. 자, 러시아가 이제 여러 가지 서방의 제재, 겉으로만 제재지만 이것도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만 제재라는 걸. 겉으로만 제재를 받은 다음에 러시아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싸게 팔아요, 석유를. 근데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국제유가는 1배럴에 한 80달러 정도였는데 110달러 선까지 간 상황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한 10달러만 싸게 팔아도 훨씬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싸게 파는 석유를 누가 사가느냐? 인도하고 중국이 사갑니다. 자,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 판매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최근 20배나 러시아 석유를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중국도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전세가 지금 유가 올라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근데 물가라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 비용이 다 올라갔겠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중국은 러시아에서 싸게 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중국 적자를 처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배경에는 이것도 한 원인인 거죠. 여기는 갑자기 싸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국제유가로 수입을 하고 중국은 지금 국제유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수입을 하니까 일종의 이게 패권 진영이 더 공고해진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중국이 사가는 석유는 그래도 유럽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럽의 천연가스, 석유 이 유럽만 제대로 똘똘 뭉쳐서 제재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겠죠. 여기서 진짜 약간 놀라운 게 뭐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맨날 막 기자회견하고 맨날 독일 비난하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 러시아산 천연가스 석유 네가 자꾸만 사주니까 네가 전쟁 비용 대주는 나쁜 놈이야. 러시아 하면서 독일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프랑스가 최근 2달 동안 러시아산 석유를 훨씬 많이 샀습니다. 천연가스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독일 막 욕을 해놓고 자기들은 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을 한 거죠, 마크롱이. 그래갖고 마크롱 대통령한테 다들 이제 막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본인 말이라도 하지 말든가. 답변이 없어요. 답변할 수 없는 거겠죠. 네, 거기다가 상표가리까지 나왔습니다. 상표가리. 이게 뭐냐면 공해상에서 러시아 원유랑 그다음에 다른 나라 원유를 이렇게 어떻게 섞냐면 갈아치기 같은 거. 갈아치기예요. 어떻게 하면 러시아산 원유 49%, 그다음에 다른 나라 원유 51% 이렇게 갖고 그러면 이제 이 나라 원유로 바뀌는 거예요. 51%, 50%만 넣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쟁 비용이 계속해서 마련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느긋해진 거죠. 전에 전쟁 비용이 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를 때는 초조했을 수도 있지만 이 전쟁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오래 끌어도 러시아 경제에 타격이 생각만큼 크진 않은 거예요. 물론 타격이 있겠죠. 초방에서 이렇게 뭐 제재를 했으니까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도 훨씬 적을 거고 하겠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어떤 러시아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푸틴이 겁먹고 물러설 텐데 당장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패권도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긴 게 러시아산 석유를 사가는 나라와 사가지 않는 나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규탄 성명에 참여한 나라와 참여하지 않은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권을 나눠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유럽 국가들마저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크롱이 이제 배신을 함으로써 배신 미안한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배신한 표현에서 미안한데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이 일종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지금 단결이 완전히 금이 갔어요. 가장 앞장서서 했던. 그러니까 유럽 국가도 이제는 왜 나만 수입 안 하고 이렇게 손해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역전된데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 여유가 생겼잖아요. 경제적 여유라는 게 물론 러시아가 잘 살게 됐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망하진 않게 됐다. 그냥 이제는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뭐 잘 살게 됐다는 뜻까지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요번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누가 제일 많이 쓰냐? 독일이 많이 쓰죠. 네. 근데 러시아가 옛날에 조금 한두 달 전만 해도 이게 외화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던 시절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독일한테 거꾸로 야, 너희한테 천연가스 안 팔아? 러시아가 그러니까 독일이 완전히 당황해갖고 그럼 우리 경기 침체 온다. 큰일 났다. 석탄 발전하자. 그래갖고 지금 이게 약간 힘의 균형이 묘한 상태,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건 아직도 물론 서방이 잘 단결하고 단합한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서방이 이제 지금처럼 밀리지 않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묘하게 패권 전쟁의 어떤 그 라인이 쫙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패권 전쟁의 그 어떤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 이제 사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경제는 어떻게 좀 변하나요? 자, 일단 전쟁이 끝나는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는 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완전히 승리한다. 가능성이 저는 러시아 군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종이호랑이였던 게 드러났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다 몰아낸다. 이것도 지금은 그 정도는 또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렵다면 둘이서 종전하는 방법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종전하는 거죠. 협상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미 점령한 땅은 내놔라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게 전쟁을 차라리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선언만 했어도 전쟁이 안 날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나토 가입도 못 하고 땅은 돈바스 땅은 잃어버려. 그러면 이건 완전히 패배를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걸 용납하기가 정말 어렵죠. 우크라이나가 정말 먹고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가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어렵죠. 러시아 입장에서 그러면 돈바스 지금 점령 다 해놓고 우리 철군할게 이런 협상이 될 것이냐 이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종전될 거라고 믿고 싶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과거의 사례가 어땠느냐?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했을 때 전쟁을 몇 년 했냐? 11년 했습니다. 11년. 그러니까 그때는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처럼 경제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11년을 했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은 일단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장기화되지 않고 종전이 됐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평화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방법이든 빨리 평화롭게 좀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뭔가 그래도 너무 안타깝지 않도록 모든 삶이 좀 회복되길 바라는데 이제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종전이 어떤 방식으로 되든 자, 러시아가 이제 키이우, 수도 키이우 주변을 점령을 했었죠. 키이우까지 못 갔지만 주변 아주 근처까지 갔었죠. 여기서는 지금 러시아를 몰아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에 가보니까 러시아가 엄청나게 비인도적인 학살을 한 게 드러났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어떤 방법이든 이제 철군한 지역이 생기거나 또는 뭐 전쟁의 어느 방식이든 종전이 되면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방법의 어떠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을 그런 증거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지금 서방 사회에서
전쟁이 끝났고 종전이 됐다고 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바로 풀 수 있겠느냐? 없죠. 절대로 못 풉니다. 오히려 그런 전쟁 범죄가 드러나면 강화할 가능성이 더 커요. 네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원유나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될 거고 이 패권 전쟁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종전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식량 수출 대국이잖아요. 네. 러시아도 물론 그렇고. 자, 그럼 러시아의 식량도 수출이 잘 안 되는 건 여전히 계속될 거고 종전이 돼도. 그다음에 러시아의 원유도 여전히 뭐가 문제가 생길 건데. 자, 우크라이나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뭐 네온이나 크립톤 같은 반도체의 꼭 필수적인 희귀가스도 잘 많이 생산했었고, 그다음에 곡물 수출 대국이었는데 러시아가 그동안 이제 점령한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파괴한 이유엔 또 여기에 제가 보기엔 러시아의 노림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가려면 우크라이나가 식량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협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를 수출 못하게 해야 너 굶고 있지? 우리 밀사가 이래야 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굉장한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밀을 수출하느냐 못하느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농토의 3분의 1 정도가 파괴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간 산업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크라이나 나머지 땅 3분의 2에서 파종을 하고 곡식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자, 곡식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가격 대비 무게가 무거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운송비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인프라가 무너지면 이걸 수송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철도가 더 없는데 지금 이 인프라를 만드는데 한 3, 4년 걸린다? 그럼 그 사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출 못하네? 그러면 내 밀 사든지 말든지. 이 상황에서 이 서방과 어떤 패권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라서 종전이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곧바로 실물 경제가 회복될 거냐는 좀 의심스럽고요. 다만 금융시장은 어떨 것이냐? 종전하면 엄청난 이 희망과 기대가 엄청나겠죠. 폭등하겠죠.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단기적으로 랠리를 할 거냐? 네, 할 겁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그러면 당장 좋아질 거냐? 실물 경제는 에너지나 곡물 측면에서 금방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처음엔 좋아지는 줄 알고 이제 뭐 안정되겠지만 네. 결국은 이 문제가 중장기적인 문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기자님 말씀은 만약에 종전이 만약 올해 진짜 만약에 된다면 그때 증시는 어쨌든 폭등할 텐데, 근데 그런 장기적인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만약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 주식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쨌든 환호할 때 그런 측면도 네. 동시에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재를 진짜 푸는지, 러시아랑 진짜 화해를 하고 서방 사회가 화해를 하고 없었던 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럴 가능성은 좀 없지만 없었던 일이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진짜로 제재를 다 복원하고 할 건지, 아니면 제재를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탄압 문제를 계속 보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처음에 환호는 같이 하는 게 좋죠. 물론 그거는 뭐 남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이제 냉철해지고 좀 차가운 마음으로 이 어떤 패권 전쟁, 서방 진영과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진영의 패권 전쟁이 이걸로 진짜 끝난 거냐는 다시 한번 냉철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석유도 있는 건데, 국제유가가 사실 지금 107달러 정도, 조금 내려온 편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 향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 추정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입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는 또 이 환율은 사실은 워낙 플레이어들이 많고 복잡해서 예측하기 힘들다면, 이제 유가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유가는 정말 메이저 몇 곳이 마음대로 그렇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우디라든가 아니면 뭐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의 어떤 제재나 아니면 사우디가 조금만 증산해도 이 유가가 진짜 크게 몇십 달러씩 이제 출렁거리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유가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7월 달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고요. 이 이벤트가 너무나도 이 세계 경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그걸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갖고 7월 달에 바이든과 빈살만의 정상회담, 사실상 정상회담이죠. 빈살만이 실제로 정상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정상회담이라고 했으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될지는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미국하고 사우디는 정말 우방 중의 우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이 관계가 깨진 건 빈살만 왕세자로 추정되는 일종의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까슈꾸지, 자말 까슈꾸지라는 이 사우디의 언론인이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 갔어요.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남의 나라에 있는 건데 여기에 가서 뭐 이제 이혼 관련, 뭐 혼인 관련 이런 얘기를 좀 서류 정리를 하러 갔을 뿐인데 여기에 가서 이분이 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봤더니 끔찍한 방법, 진짜 여기서 제가 유튜브로도 얘기 못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이분이 살해가 된 겁니다. 근데 이 까슈꾸지라는 분이 반체제, 그러니까 사우디 왕가가 볼 땐 반체제 언론인이지만 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했었던 미국의 언론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사우디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몇 번. 근데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이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국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물러섰죠. 사우디가 너 좀 혼나볼래? 이런 거예요. 그때 혼나볼래 뭐 했냐면, 그래? 트럼프 너 나한테 감히 막 큰 소리 치는구나. 내가 그러면 앞으로 석유를 팔 때 위안화로도 팔 수 있는데 너 그래도 나한테 큰 소리 칠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걸 언론에 살짝 흘려버렸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그냥 뭐 빈살만 뭐 그냥 잊어버리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은 이제 인권,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민주주의 기치,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고, 취임하자마자는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나는 트럼프랑 다르다. 트럼프는 이걸 쓱 넘겨줬지만 나는 반드시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되찾을 거다. 이러면서 사우디를 왕따시키겠다. 그리고 너 확실히 네가 살해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애매했었거든요. 이게 사우디 왕가가 했냐 안 했냐를 갖고 막 진짜 완전 확정 지을 것이냐. 근데 묘한 상태였는데 그것도 묘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묘하게 갔었다면 너 확실히 살해했어. 너야 너. 그러면서 반드시 왕따시킨다 해놓고 이란을 핵 합의를 복원시켜 주려고 그러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우디하고 이란은 정말 철천지 원수거든요. 둘이서. 그런데 야, 우리하고는 지금 척지고 우리는 왕따 시킨다 그러면서 이란하고는 핵 합의를 복원하려고 그래? 빈살만이 진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사우디가 진짜 싫어하는 거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뭘 싫어합니까? 뭘 했어요? 전기차로 다 바꾼다. 러시아만 싫은 게 아니에요. 이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렇네. 우리 목줄을 쥐겠다는 거네.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사우디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분노했고 빈살만 입장에서는 바이든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한동안. 전화 안 받다가 지금 만나준다는 것만 해도 지금 바이든한테 다행이다. 나를 만나주는구나. 진짜 전화 안 받았을 때는 야,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저 정도로 굴욕을 당할 수가 있나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렸었던 거고요. 자, 그럼 두 정상이 이제 이 상태에서 7월 달에 만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모든 정상회의를 제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정상회의는요, 원래 실무자가 모든 협상을 다 끝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결정된 거를 뭔가 발표하는 느낌이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거기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진 않겠죠. 네, 그렇죠. 만약에 실무자 협상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아예 정상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이 지금 간다고 돼 있고 지금 현재 못 간다는 얘기 전혀 없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뭔가 서로 지금 되게 물밑 협상이 잘 되고 있는 거고 뭔가 얻어낼 것도 있다는 거고요. 유가가 120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한 107달러까지 지금 녹화 시점에서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지금 뭐 가는구나. 협상 잘 되고 있네. 이건 분명하죠. 그건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많이 외교적으로 꼬아놓은 거. 물론 바이든 대통령한테 다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푸틴이 먼저 치고 나와서 이게 좀 꼬인 거지. 원래 바이든 대통령 계획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친환경으로 다 넘어갔을 건데 어쨌든 지구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푸틴이 지구도 지금 위협한데.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시적으로는 좋아질 게 분명한데 장기적으로 유가가 막 80달러 다시 돌아가고 전쟁 전에 80달러였잖아요. 사우디가 그러면 유리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80달러 밑으로만 내려가면 저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이란하고 다시 또 협상하려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80달러 밑으로 가면 나를 또 업수위 여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묘하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도록 하려면 묘한 유가를 계속 만들어야죠. 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원하는 요구사항을 좀 들어주긴 하겠지만 완전히 유가가 낮아져서 세계 물가가 낮아질 정도가 돼버리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11월 중간 선거도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임기 동안은 자기 정책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살만, 이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젊은 개혁의 기수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묘한 수준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나 할 가능성이 커요. 뭐냐면 사우디 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건 나중에 친환경 차로 가는, 전기차로 가는 것도 잠재적 위협이지만 그건 뭐 2030년대 얘기니까 지금 당장 눈앞의 위협은 뭐냐면 이란하고 핵 합의가 복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한테 요구하겠죠. 너 핵 합의 이제 저 복원 노력 안 하겠다는 어떤 뉘앙스라도 최소한 뭐라도 나한테 약속을 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시 재배치해 놓고 우리 영공은 네가 다 지키겠다 약속해.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들어주기 쉽지만 이란 핵 합의 보고는 이게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게 국제 정세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러시아랑 연결돼 있고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 합의를 복원 안 해주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이죠. 그러면 이란은 자기 영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패권 구도에서 이란을 미국이 가져오느냐, 중국이 가져오느냐까지 결정되는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됩니다. 7월 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